선체의 방식 방어가 있습니다. 선체도 항해하는 배는 항상 해염지게 해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조물 받아도 부식에 가압한 부식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는 방식과 방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배의 선체의 부식 특성은 염화물 영향이 참 크죠. 염화물. 항상 여러분들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이 일어나는 엔진에서 해수 분위기에서 공식이 일어나는 가장 원인이 이 빠른 소금에서 NaCl 소금에서 전리는 염소연 이놈이 항상 그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충격에 의한 도막성사. 배가 얼룩사이드, 배가 이게 여기 부두 붙으면은 부두에 배가 붙는 걸 우리 얼룩사이드라고 그러죠. 배 붙으면은 도막이 치면서 여기 물론 그 완충 그 다이아 이런 배가 있지만 그래도 도막이 항상 손상이 충격을 받아가 도막이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진동에 의한 능력 필요 없이 배는 끝없이 항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로를 받죠. 피로. 계속 피로 받습니다. 앞에 파도 치면 않습니까? 이런 피로, 옆으로 파도 치고 앞에 파도 치면 계속 피로를 받기 때문에 반복 피로를 끝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나 비행기나 수명이 오래된 배고 비행기일수록 피로를 받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러지는 거죠. 배도 오래되면 부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라스코 형제라고 미국 그 선박 요새에 있었는데 거기 우리나라 선원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 배를 많이 탔거든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배를 타는데 그 회사는 전략적으로 큰 배를 사가지고 우리나라 선원들한테 맡겨가지고 큰 배를 사고 우리나라 선원들한테 맡겨가지고 새 배를 만들어가지고 써가 돈을 벌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웠죠. 그래도 그 배가 오래된 배지만 우리나라 선원들이 워낙 그때 성실했기 때문에 깡깡에 하면 페인트 녹을 때리고 끌고 내는 깡깡이라고 해요. 그래 그 일을 해가지고 페인트를 칠하고 새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움직이는데 아무리 이 선체 강판이 녹이 썰어가지고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외관상은 깨끗한 배가 배일지 모르지만 이 금속 자체는 피로를 받아요. 피로를 받으면 어느 순간에 부러집니다. 참 금속이라 참 말은 안 하지만 오래된 배일수록 부러지는 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가 침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배는 여객선이나 어느 배든지 설령이 몇 년 이상 딱 되면은 폐선식이라 고나면 난다. 우리 해양대학도 연습선이 1975년 제가 대학 4학년 때 만들었는데 30년 지났지만 배가 아주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240명의 학생들을 태워가지고 태평양 항해해가지고 미국으로 간다든지 대권 항해를 못하는 거예요. 위험해서. 언제인데 부러지더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연안 항해를 돌리고 해기 연수원에 어제 그 김정인 교수, 김정인 교수 그 해기 연수원에 그 보내가 그것을 일반 선원들 재교육 기간에 보내는 거죠. 항상 오래된 배는 위험하다. 오래된 비행기도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면 단적이 내려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철사 있습니까? 철사를 우리가 벤치가 있으면 벤치가 딱 자르지만 벤치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가지고 반복 일하면 됩니까? 계속 일하면 이게 부러지죠? 예. 바로 그겁니다. 금속이, 부드러운 금속이 계속 어느 지점을 계속 일하면 이어서 팍 부러집니다. 그것이 바로 가공기화 현상이라 그러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금속이 피로를 받으면 지성이 증가한다. 부러지기 쉽다 이런 거예요. 금속이 그래. 참 배나 금속이라는 것은 그렇게 피로를 받는다. 사람의 피로하고는 또 별개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중생물에 의한 도막성상. 해중생물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어제 도료의 종류에서 방어도료가 있었죠. 방어도료. 선체 판에는 수중에 담기는 그 선저부에는 방어도료를 칠해서 그 해중생물이 못 붙더라고요. 거기 붙으면 배가 항해하는데 못되면 선체 저항이 커져가지고 배가 스피드를 못 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방어도료를 칠해서 해초료 조개를 못 붙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초료 조개가 못 붙는 그 이론적으로 어찌 되냐면 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나 뭐 택시나 모든 것이 속도를 시속 몇 킬로 이래 돼 있죠. 시속 우리 전문이 시속 몇 킬로 다들 보셨더라고. 저는 100 킬로 좀 넓습니까? 100에서 120km. 자기 가속은 이어가라 이래야 지금. 그 이거하면 소리 배는 시속 몇 킬로가 아니죠. 노트를 향해 노트. 배는 노트를 향하는데 배는 노트가 향하는데 배는
1850m, 1850m. 1나트. 그런데 배는 시속, 보통 옛날보다 배가 빠르니까 배나트 한 15나트, 16나트, 20나트, 컨테이너에서는 20나트 이상 나갑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속도가 느리지만, 그러나, 그래도 큰 배가 그렇게 20나트 나가면, 20나트 하면, 20나트 하면, 우리 15나트는 얼마입니까? 15나트. 곱하기 1.852 하면 얼마입니까? 얼마 나옵니까? 시속 얼마 됩니까? 한 계산해 보시죠. 때려봐. 넘기시면 때려보세요. 15나트, 15나트. 27.78km 그 앞. 그리고 1852m 이거는 뭐냐? 영국에서 이 배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1852m를 1해리가 1852m. 그 배는 스피드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배는 항해를 하면 이게 해중시험을 붙는 이게 이론적으로 시속 4나트 이상만 달리면은 바다에 있는 포자류, 해초류나 조개를 포자가 못 붙게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4나트 이상만 달리면은 안 붙는데, 그러나 배가 4나트 이상으로 끝없이 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 저 한물 부두에 지금 짐 하여갈 수 있는 거기 자리가 없으면은 앵카링하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또 대기도 하다가 또 짐 풀기 위해서 들어가면 서서히 저소로 갑니다. 가서 붙여가지고 짐 풀고 풀거나 짐 싣고 또 하면 서소로 옵니다. 그동안에 그 시간에 시속 4나트 이하만 떨어지면은 바다에 있는 해초류나 조개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 붙어가지고 그 배가 선수를 짜서 그래서 방어도래를 쳐. 그 방어도래는 그럼 여러분들 그 최고 마지막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는 항상 AC 페인트, AF 페인트 두 가지 노는데 얘 놉니다만 방식 도래를 먼저 칠하고 나서 마지막에 방어도래를 쳐.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물을 뿜어내든지 막이 마모되면서 계속 해초리가 못 오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저쪽 전지가 큰 문제라. 여기서 도장망 선저부와 수선부 들어갔어요. 선저부는 배 밑이죠. 배가 침지되어 있는 부분 AC 페인트. 수선부는 부트 타핑 페인트를 칠하는데 이 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배가 이렇게 배를 보면 배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고 여기에 브릿지 돼 있어. 그러면은 쫙 이게 그러면 이렇게 쫙 이게 뭡니까? 이쪽 밑이 전부 다가 바다죠. 수중에 잠겨 있는 거예요. 수중에 잠겨 있는 이렇게 있어. 그래서 배는 이 내가 말하는 요 부위가 정면으로 요걸 단면으로 요걸 옆으로 이제 배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만약 이놈을 정면으로 본다면은 단면으로 본다면 이래 되겠죠. 이렇게 좀 모양을 이래 정면으로 이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선이 뭐냐 하면은 만재 헐수선. 사투리는 홀수라 가는 말인데 표준말 하면 헐수. 짐을 실으면은 여기서 만재 헐수. 아니다, 네, 착각했어. 만재 요 헐수인데 여기서 수선 상부가 요까지. 여기서 일단 만재 헐수다. 여기 만재 헐수. 여기까지 짐을 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걸 갖다가 수선 상부라 그러고 요 밑에를 갖다가 수선 하부라 이래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배는 것 때문에 항해를 하면 짐을 여기가 실을 거 아닙니까? 짐을 여기 실어요. 요 짐 실는 선직이 만재 헐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재 헐수. 이 만재 헐수 이놈이 요까지 짐을 실을 수 있다면은 요 밑에는 이제 우리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짐을 안 실었을 때까지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짐을 실을 때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요까지 올라가는 여기 만재 홀수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데크 톱 사이즈 돼. 그래서
아, 내가 착각이 나가지. 만재홀수는 여기고. 아, 그 얘기 아니야. 만재홀수는 아, 맞다. 요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 밑에는 이제 선저부. 수직이 아니고 선저부인데 하여튼 이 만재홀수선 요놈이 규정으로 어떻게 되냐면 짐을 너무 많이 실어버리면은 여기 짐을 이빨에 실었을 때 요까지 이제 저 배가 깔아앉게 되는데 만약에 짐을 안 실으면 뜨겠죠. 그럼 우리가 어제 여기 도리코스 향에서 바라스트 탱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라스트 탱크는 짐을 안 실었을 때는 이미 뜰 거 아닙니까? 배가 뜨겠죠. 가벼우니까. 뜨면은 프로펠러까지 떠버립니다. 프로펠러가 떠버리면은 프로펠러가 안 떠면 배가 가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공선으로 배가 갈 때는 여 밑에 있는 탱크에 바라스트 탱크 있어. 바라스트 탱크에 그 물을 채워가지고 해수를 채워가지고 여 밑에 바라스트 탱크 있어. 탱크에 물을 채워가지고 배를 일부러 깔아놓습니다. 최소한 프로펠러가 수중에 잠겨가지고 돌 수 있도록 돌아가 출입을 내가 배가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깊이로 배를 깔아놓죠. 그래가지고 가다 이제 항구에 깔아서 가다 공선을 가다가 항구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항구에 도달하기 다 돼가면 그때는 바라스트에 있는 물을 다시 퍼냅니다. 그때 어제 이야기한 우리나라에 있는 물을 공선을 동남아로 가는 배에 우리나라 거리에 있는 해수를 실어가지고 배를 깔아자가 프로펠러가 돌 수 있을 정도로 배를 이제 짐재가 가다가 동남아 어느 항구에 갈 때 가까이 가면은 물을 퍼내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 베라스트 탱크 그 들어가 있는 물은 우리나라 물 아닙니까? 부산한 물이래. 그래서 퍼내면은 그것은 우리나라 미생물이 이제 너무 날아가가지고 놓으니까 결국 그 이종 생물이 퍼진다 해가지고 저번 회사에서 유창민 과장 그 회사에서는 미리 바라스 탱크에 우리나라 부산에 실는 물을 바라스 탱크에 들어가는 물에 해중 미생물을 다 죽이잖아요. 물을 전기분해가지고 바다만 전기분해. 그 바라스 탱크는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렇게 배를 필요에 따라서 공선으로 가면 프로펠러가 뜨니까 깔아줘요. 근데 요즘은 옛날 배들은 아십니까? 옛날 배들은 굉장히 철판이 두꺼워가지고 무거워서 짐을 실기도 전에만 깔아줘요. 그 짐을 많이 못 실었어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선체 강판이 아주 고장적까 선체 강은 항복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강도가 높고 좋은 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대신 짐을 많이 실기 위해서 선체 철판 두께를 가장 얇게 하는 선체 철판 두께를 얇게 해야 배가 가벼우니까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선저부는 요 밑에 부분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선저부하고 요 만재홀수선 짐을 까딱 실었을 때 요까지 만재 실을 때는 짐을 안 실을 때는 여기까지 갔다가 짐을 실으면 여기까지 침지되니까 여기까지를 갖다가 일단 선저부로 생각하고 여기 요 짐을 실어 갔을 때 바닷물이 여기까지 침지된다 하면은 여기까지는 결국은 페인트를 갖다가 AC 페인트를 칠하고 다음에 AF 페인트. 혹시 이런 상이로 AC라 그러면은 AC 가면 방청 페인트다. AC 방청 페인트. 그 다음에 AC 용어는 AC 페인트 하면은 엔티크로시브 페인트. 이 A자하고 C자가 AC 페인트. 그다음 AF 페인트는 뭐냐? 방호 페인트는 AF 페인트. AF. 그래서는 엔티 파울링. 방호 페인트와 방청 페인트. 방청 페인트와 방호 페인트, AC와 AF가 있다. 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 이야기를 야 AC 페인트 칠했 방호 페인트, AF 페인트를 뭐 AF 페인트 칠했나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방호 페인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선부는 위쪽이니까 물에 잠기든 아무리 짐을 실어도 물에 잠기지 않은 부분은 그러면 뭘 칠해야 되겠습니까? 방호 페인트 필요 없죠. 거기는 방청 페인트 하도 정도 상도로 칠합니다. 바닷물에 잠기는 부위하고 발에 잠기지 않는 부위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AC 페인트는 중방식 도로를 해가지고 이런 도로를 칠한다. 도막두개 1회에 200에서 200 미크론으로 칠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F 페인트.
NT 파울링 페인트, 방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상식적으로 AC 페인트나 AF 페인트에 대한 AF 하면은 뭡니까? AF 페인트를 하면은 방어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해중생물 부착의 부착 방지에 의한 선체 장을 감소한다. 그래서 선수를 증가하면 유리비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CU2, 아산화동, 유기석은 주석입니다. 주석 산화물 말합니다. 이런 수은 이런 것은 해양 호르몬 문제로 이런 유기석을 갖다가 함유하지 않은 환경 친화적인 방어 도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도료를 사용하고 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그 연안에 있는 물고기가 기형적인 물고기가 나오고 중성이 나오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동물을 뿜어내가지고 방어 도료를 칠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이런 도료를 없애는 환경 친화적인 도료를 지금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도장 가지시에 넘어가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러면 이 수중에 잠겨있는 부분에는 먼저 칠하는 게 무슨 메이트입니까? AC죠. 밖에 최고 많은 밖에 칠하는 거야. AF.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AC를 먼저 칠하고 이게 이 선전 주변에는 먼저 칠하는 것이 AC 페인트입니다. 방청을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마지막으로 상도도료식으로 AF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것도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중부는 방청도장 AC 칠하고 방어도장을 두 번째 칠합니다. 그래가지고 해초로 조개로 부식으로 칠하면은 선체 장을 감소해서 연료비를 전환한다. 이렇게. 수상부는 결국은 하도, 중도, 상도도장 칠합니다. 이게 방어 실험 10편인데 이게 우리 우리 해양대학 바다에 이걸 침입한 거예요. 이 부산대학 조순과하고 같이 연구를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 시편을 만들어가지고 침입했는데 이렇게 일부 방어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방어도요. 그리고 아산화동이나 주석동이 안 들어가지 않는 그 환경 친화적인 방어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지했을 때 이 모습을 하나 찍어보고 보여드립니다. 이게 해초의 조개를 확 묶고 일본은 나눠졌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는 이제 이렇게 방어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동물을 뿜는데 지금은 동물을 수지가 마모되면서 얇은 필름으로 수지 도로가 녹아나가면서 해초를 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개발된 것은 나중에 나온다 설명을 하려면 그래 안 하고 표면에 수지 계통으로 실리콘 계통으로 해가지고 표면 장력을 엄청 크게 만들어요. 그래 해초를 조리가 붙어 미끄러워가지고 이 조개를 붙어 이 발을 내가 딱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붙어가 있는데 배가 좋다 붙어가 살라고 이놈들이 붙었는데 배가 항구에 짐을 싣고 출발해야 돼. 서서히 스피드를 냅니다. 산나타 이상으로 싹 내면은 이는 붙어있던 놈들이 도저히 미끄러워가지고 그 자기 살라고 붙었는데 미끄러워가지고 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방어 역할을 하는 미국에서 개발한 그 실리콘 방어도가 있습니다. 그 도료는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는데 항구에서 칠하면은 이름이 날아가서 다른 옆에 있는 배에 입자가 붙어가 그 배에 방청도로도 칠하지 못하다고 못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방어도를 칠할 때는 완전히 못 날아가도록 입자 못 하도록 포장을 해가지고 안에 천막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방어도를 칠합니다. 그 값이 좀 비쌉니다. 여기 보는 배에 이렇게 이게 풀 종류 해초류가 이렇게 달아붙는 이렇게 붙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나아가는 선체 자액이 해가지고 배가 안 가는 거야. 스피드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조개를 할때 이런 조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도크 들어가면 배가 토킹 하는데 배도 우리 차도 정기검사를 처음 새 차 놓으면 몇 년 만에 합니까? 4년 만에 합니까? 처음 딱 차 놓다 하면 신차는 4년 후에 하고 보통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우리 차 정기검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정기검사를 해요. 처음 배 몇 년 해가지고 정기검사 하면은 배를 부두에 와가지고 정기검사 한다 올려가지고 딱 올리고 나면 물을 쫙 빼고 배를 완전히 떼우면 이런 해초로 조개를 붙으면 고압수를 가지고 쏴가지고 떨어뜨리고 쾌하게 청소한 다음에 전체가 페인트를 또 AC 페인트, AF 페인트를 또 칠합니다. 그리고 또 해가 나가죠.
그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도장의 횟수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봐. 지금은 이 데이터는 옛날에 좀 데이터가 돼가지고 최근에는 뭐 도막 예를 들어 도막까지는 뭐 알 필요 없으니까 요거 선들량 그 고조 방식 이 배에 요거보다 실제 쓰면 이런 거죠. 배에 보면 아임판을 이제 아임판을 붙여가지고 프로펠러 보는데 여기가 아임판을 붙여 선박. 이 아임판을 붙이면은 이 아임판은 한번 더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기 칠한 이 벤치는 무슨 벤치입니까 그러면? 이 벤치.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벤치. 대비실 이 벤치는 무슨 벤치입니까? AC 벤치인가 F 벤치? AF. F. 요 안에 먼저 AC를 먼저 칠하고 마지막으로 바퀴 칠하는 것이 F. 항상 배는 수중에 있는 그 선체판에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벤치는 AC가 아닙니다. F. 방어돌입니다. 그 안에 AC가 칠해져 있는 거예요. 순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어돌을 저거 칠해야만이 여기에 해초리나 조개가 못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배는 우리 바닷물에는 그 무수히 많은 어제 우리가 바다는 3% 소금물이 돼가지고 가혹한 부식 환경이 노출돼 이래야 했는데 바닷물은 민물에 비해서 그 우리 일반 물은 영도시대 얼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영도시 옵니까? 바닷물은 영하 내가 그냥 마이너스 1.8도 약 한 2도 정도 돼야 됩니다. 바닷물. 밀도도 우리가 일반 물은 밀도가 여러분들 일반 물 조한 씨, 네. 일반 민물은 밀도가 얼마입니까? 일반 우리 물 담수물 밀도가 1. 밀도가 1. 밀도가 1g per 1방센티. 밀도가 1g 1방센티는 1인데 물은 1g 1cm. 밀도가 일반 민물이 밀도가 1이 될 때는 밀도가 1이 될 때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온도. 물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밀도가 안 떨어집니까? 1이 안 됩니다.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1g, 1방센티가 1g이 안 되고 1g이 안 된다. 밀도가 1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1g, 1방센티 될 때 온도는 상온 4도씨 4도씨 때만이 1g이 1방센티 1g이지 4도보다도 내려가거나 4도보다도 올라가면은 결국 1g이 1방센티가 밀도가 1이 안 된다면 물이 뜨거워지면은 결국은 1방센티가 1g이 안 되고 어찌 되겠어요? 부피가 늘어나니까 0.8g, 0.971이 되겠죠. 그래 밀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4도씨 항상 여러분들이 1방센티가 1g 될 때는 요 4도라 하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근데 바닷물은 아까 내가 참 말씀드린 바닷물은 민물에 비해서 바닷물은 보통 밀도가 1.03g 상황을 한답니다. 밀도가 좀 높습니다. 염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바닷물에는 바닷물도 물의 온도와 그 다음에 그 염분의 농도에 따라 다른데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게 염분이 많은 데는 사람이 들어누가 아무 하나 뜬다 그랬습니까? 그만큼 불이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은 민물에 비해서 그만 불이기 좋으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센터 여기 요 센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센터에 보면 이렇게 만져볼 딱 가지고 S W W N A 여기 F T 배 가운데 보면 이런 거 이런 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이게 뭐냐 하면은 배를 갖다가 여름하고 겨울하고 바닷물에 그 온도나 열대지방하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부산도 여기 겨울이다 여름이다 따라서 배가 배 해수의 밀도와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와 염분과 온도의 밀도가 다르니까 부력이 차이 배를 위로 올리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S는 겨울, S는 여름. 여름에는 배가 이만큼 똑같은 짐을 실어도 여름에는 이만큼 배가 깔아앉고 겨울에는 이만큼 깔아앉아요. 온도가 낮고 하면은 불이게 커가지고 배가 뜬다는 이걸
대서양, 워터, 윈터, 노스, 어쨌든 북, 여러 하기, 동기, 북, 대서양. 그 지방에는 물이 이만큼 배가 떠버린다 이 말이야. 짐을 똑같이 실었을 때 배가 어는 홀수가 다르다 이 말이야. 바닷물의 밀도가 다르다 이 말이야. 바닷물의 밀도가 다르면 부력의 힘이 다르다 말이야. 배를 올리는 힘이 다르다. 그럼 여름하고 겨울하고 부력이 어디가 언제가 세겠습니까? 겨울이 세지 여름이 세. 겨울이 세죠. 겨울이 세니까 배가 이만큼 떠버린다. 뜨고 겨울 되면 이만큼 깔아져. 이 S하면 배가 이만큼 깔아져. 깔아졌기 때문에 위에 남는 게 다른 거죠. 많이 깔았다. 그걸 볼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방어도로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도로는 체배를 지금 도킹 들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칠하고 곧 있으면 진수해가 배 나갈 배인데 그러면은 최고 밖에 칠한 이 배는 이 모양은 이게 페인트는 AC 페인트가 아니고 AF 페인트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요 아지른이 뭐니 희생양극, 희생양극. 요 희생양극은 평소에는 이놈이 일을 안 합니다. 배락하면서 바람을 당겨 항해하면 이 페인트가 여기에 칠한 페인트가 주로 방식 역할을 하지 이 양극 이놈이 방식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 양극은 평상시에 쉬고 있다가 요런데 페인트가 일부가 벗겨져가지고 노출이 되면 그때 요 양극이 녹아납니다. 녹아나서 요 꾹꾹이 안 나도록 벗겨진 이 부위에 전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언 녹아버렸어요. 그 평소에는 이 아이언 양극은 부식을 일을 안 합니다. 안 녹습니다. 이 불량품, 이 아이언 양극을 불량품을 쓰게 되면은 불량품을 쓰게 되면 자기가 일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부식이 돼가지고 스스로 녹아버린다든지 사라집니다. 그걸 우리가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제 진해에 가보면은 진해 그 해군 함정들 보면은 이게 양극을 붙이는데 진해 해군 함정에 붙이는 양극을 실험을 해보니까 상선에 붙이는 양극하고 진해 해군에 붙이는 이 희생 양극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진해 해군에 붙이는 양극들이 안에 철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양극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양극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진해 해군들은 뭐 군인들을 가능성 원래 그거에 관심이 없고 뭐 양극 가만 붙이고 신경 안 쓰고 막 붙이다고 방식을 하든 안 하든 희생 양극 역할을 하든 안 하든 막 관계없이 신경 안 쓰는데 상선에서는 철저히 조차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선에 붙이는 양극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불량품 양극을 가고 붙이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데 이 해군에서는 이걸 갖다가 애사로 붙입니다. 양극. 그런데 이 양극은 보조 방식 역할을 하죠. 보조 방식. 여기에 도막이 벗겨졌을 때 이런 일을 한다. 그걸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 요놈은 여기 의외로 실건을 쏘는데 요 안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게 무슨 일을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요게 볼트가 이 철판에 볼트가 내가 볼트 놔두고 딱 이렇게 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위에 요걸 실링을 해버려. 그러다 여기 되면은 이게 아니냐니까 어디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부위에 어떤 부위에 여기 도막이 벗겨졌다. 그러면은 그대로 방치다 나면은 여기 바로 빵꾸 날 거 아닙니까? 선체판이 빵꾸 나니까 그때 이 아연이 희생양극으로 전자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 전자를 해놨으면 전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 선체에 용접대가 볼트부가 나와 있으니까 요 전자가 요러 가지고 전자가 이동합니다. 요 전자가 요 가지고 여기서 바닷물에 있는 이렇게 전자 하나만 일어나면서 철이 녹아나는 막아줍니다. 만약 이게 전자가 이어가 이 반응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가 됩니다. 이런 부식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식 못 일어나도록 전자를 보내가지고 이 반응 못 일어나도록 만들고 이 반응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평소에는 이게 일을 안 해요. 아니.
아연 페인트 이놈이 주로 방식 역할을 하는 것은 이 AC 페인트입니다. 이게 일을 하고 이놈이 녹을 부식이 안 되도록 막고 여기서 도막이 결함이 일어났을 때 이 아연이 여기서 전자를 내놔면서 이 전자가 여기 가서 여기서 방식을 한다. 하는 말은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일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철판에 페인트를 안 칠했다 하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선체 이 많은 선체 외판을 바닷물에 잠겨있는 선체 외판을 방식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지. 하루만 지나면 이 양이 더 나가고 아무리 몇 개 붙이고 많이 붙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페인트가 주 방식이고 요놈은 비상시에 보조 방식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보면 이제 내가 이 라다에 이래 프로펠러 뒤에 라다는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거 아닌가? 그걸 라다에 요즘 그럼 저때 희생양도 붙일 때 저거 볼트 같은 너트 재질 같은 거는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막 요게 뭡니까 요 선체 판에 붙이니까 선체 판하고 같은 맛 재질성 관계없어. 아무 관계없어. 요거는 이렇게 가면 요 볼트 요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전도체 역할만 하면 전자가 보내주는 역할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주 참 좋은 이야기는 옛날에 배에 서는들이 이걸 모르고 이 선체 판에 이걸 붙일 때 이 볼트가 아니십니까? 이 AC 페인트를 볼트 외판 여기까지 다 칠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전력이 돼가지고 아연이 전자를 내놨으면 이 전자가 일로 가겠습니까? 전력대가 못 갑니다. 달린대요. 전선이 끊어진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아주 창피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 색을 갈아가면 이걸 다 들려야 될 거 다 녹았으면 들려면 여기에 분명히 볼트고 여기 용접돼 가지고 요런 볼트가 툭 나와 있거든요. 그 저놈은 AC 페인트를 칠할 때는 헝겊을 사가지고 철저히 사가지고 페인트가 안 붙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볼트 위에다 페인트를 열심히 칠해가면 그까지 다시 페인트를 칠해가 나중에 그거다 실을 깨다가 볼트를 쳐놔야지 전기가 통해 말이죠. 그래가 나중에 기관총이 열교한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기관총 선언이 나중에 이제 6개월마다 배에나 6개월마다 검사가 이 양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열어보니까 전혀 이 양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선원들이 뭐라고 하나 하면 야 이게 양각 선언 좋다. 아주 생생하네. 이거 안 바뀌었다. 그대로 쓰자. 그동안에 이게 볼트 위에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전기가 전자 전도체 역할을 모르니까 전자가 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아무 일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모르고 이놈이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성능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능이 좋은 거 아니죠 그냥. 그게 여기 볼트가 이러면 철저하게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전련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 싸가지고 페인트를 칠할 때는 볼트는 감싸가지고 페인트가 절대 묻지 않도록 해줘요. 근데 아까 아까 잠깐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배에 내부 전류법이라는 전기 방식이 있습니다. 내부 전류법에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DC를 전류기를 가지고 불용성 양을 달아가지고 선체 연결해가지고 전류를 보내는 거예요. 내부 전류법입니다. 요 그림은 요렇게 자, 이 선체판입니다. 이 선체판이면은 요 전류기에 있어요. 전류기. 요 전류기에서 여기 뭐냐 불용성 양이 요로 전류를 통하면은 전기가 이어서 이래 놓으면은 거꾸로 뭐 갑니까? 전자가 이리로 가겠죠. 거꾸로 전자가 이리로 가가지고 전자가 전자가 오면 여기는 하늘 반응이 나겠죠. 철판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냐 요놈은 뭐냐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하면 뭐냐면 기준 증거를 따라가지고 야 여기서 전자를 뿜어주는데 이어서 양쪽에서 이 전자가 전류를 뿜어주면은 이런데 전부 다 전자가 공급대가 방식이 되고 있는데 방식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걸 체크하는 것이 뭐냐면은 요 기준 증거입니다. 기준 증거에서 요 전선료도 연결해가지고 그럼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요 전위를 요놈이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가 컨트롤러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요 전위가 마이너스 내가 방식 전위를 전에 어제 이야기한 그 방식 전위가 얼마나 합격을 내가 방식되는 전위 최저전위, 최소전위, 방식전위, 전위 마이너스 770
일반 강에서 마이너스 770mV 화학 카로멜 전력으로 마이너스 770mV. 이 전이 이하로 떨어져야만이 지금 방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770mV. 그래서 요 레퍼런스가 요 체계가 770mV 이하로 떨어지는가를 갖다가 체크해가지고 이 컨트롤러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컨트롤러는 보고 770mV 이하로 떨어지네. 됐다. 그걸 갖다가 파워 서프라이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파워 서프라이는 700 여기서 770mV만 놓으면은 이 선체발은 전부 다 방식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는 항상 이 선체발이 센터 중간에 설치해가지고 요 위치에서만이 마이너스 770V 이하로 떨어지면은 어느 구역이든지 수중에 담겨있는 어느 철판이든지 방식되고 있다는 것을 추적할 수 있다. 위치를 감지시켜. 그래서 그럼 요 마이너스 770mV 요 770V 놓으면 이하로 떨어졌다는 놓으면은 그걸 파워 서프라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파워 서프라이 여기서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전류를 빈 상태로 유지하자 하는데 배가 항해를 한다. 배가 항해를 하면은 궁극이 작아져가지고 요게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여기에 배가 스피드를 내면 조류에 의해 가지고 물과 산소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여기에 있는 전자가 오더라도 하는 반응이 이러다 궁극이 적기려고 그랬어요. 농도 궁극이 적기려면 700 예를 들어 마이너스 770mV 방식 전위로 유지되다가 이름이 갑자기 마이너스 770mV 전위인데 이름이 마이너스 700mV 떨어졌다. 떨어지면 컨트롤러가 파워 서프라이드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700을 떨어졌으니까 지금 방식 안 됩니다. 전기를 파워 서프라이 전기를 좀 더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파워 서프라이가 여기에 5A를 보내다가 그런다. 그럼 5.5A를 보내자 해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더 보내는 거예요. 더 많이 보내요. 그래서 항상 컨트롤러가 조절을 계속 해가면서 전 선체반이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 외부 전원법이 현재 우리 해양대학 배가 현재 지금은 외부 전원법을 쓰고 있습니다. 양극 붙여가지고는 저 뒤에 그 라다 이런 데를 붙이지만 선체반에는 이런 식으로 외부 전원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페인트를 문제 원 페인트가 주지만은 페인트가 벗겨지는 걸 감안하고 해가지고 배가 오래되면 벗겨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류를 계속 공급하는 것을 컨트롤을 해야 돼요. 하여튼 이 레퍼런스 어떤 방식전이 방식전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방식전이가 이게 마이너스 770mV 이하로 떨어집니다. 일반 탄소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770mV라는 것은 일반 강을 이야기하는 거지. 비철강은 일반 합금강을 이야기하지. 만약에 구리나 티탄은 아이가 산화강을 무시해서 무식이 안 되니까 일반 구리나 다른 강들에 대해서는 770mV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강에 대해서만 770. 일반 강은 우리가 배도 선체 반이 처음부터 강이니까 FE가 들어가 있는 철강 아닙니까? 철강강이다 보니 그러는데 말한 니켈이나 굴이나 이런 것도 바다에서 부식이 되지만 그럴 때는 방식 전위가 770mV 아니고 부식 전위에서 분극 100mV 분극이라는 또 공식이 있습니다. 그 부식 전위에서 100mV만 음분극 시키면은 방식된다는 방식 전위가 또 다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진기에 추진기는 대체로 전체의 전위가 높은 전위. 이 프로펠러 배의 프로펠러 이름이 아까 프로펠러 이름 이 프로펠러는 선체 외판강보다도 그렇게 강하게 돈다 아닙니까? 돌에 물을 치면서 지금 배를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이 프로펠러는 종류가 보통 브론즈. 이 앞에 우리 어제 아리 김정인 교수 브론즈가 뭡니까? 동규씨 브론즈가 뭡니까? 청동 구리에다 뭐 붙습니까? 구리에다 뭐 할 겁니까? 구리 주소. 동식 기억하고 있네. 그럼 이제 브론즈, 브라스는 뭡니까? 황동은 구리에다 뭡니까? 황동은 구리하고 뭡니까? 또 주한씨, 황동은 구리하고 뭐 합금입니까? 구리하고 아니다. 주한씨, 네? 뭐 기억해야 되겠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펠러는 주로 어떻게? 프로펠러는
선체에 비해 저기가 높은 재질이다. 프로펠러. 프로펠러는 브론즈 계통인데 구리에다가 주석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브론즈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니켈, 망간,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막 이런 게 막 들어가. 이런 게. 아연, 짬뽕 막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런 게 들어가지고 더 내식성이나 캐비테이션 부식에 우수할 수 있는 내식성이 좋은 캐비테이션 부식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좋은 걸 만듭니다. 이 프로펠러. 그리고 프로펠러는 일단은 브론즈라 개수를 보면 됩니다. 브론즈인데 거기다 니켈이나 망간, 알루미늄 이런 걸 섞어가지고 그 성능이 우수한 그런 금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축계도 선체와 축계 제일하다. 축계도 마찬가지. 샤프트. 프로펠러 붙어있는 샤프트. 샤프트도 개인의 비트는 진동을 받기 때문에 샤프트도 그걸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는 보셨어요. 요걸 막 한번 더 보면은 이렇게 프로펠러 보세요. 프로펠러. 여기 프로펠러 있죠. 그 여기 라드에도 양을 붙여놨습니다. 요 라다 위에 요게 프로펠러가 돌면 말이죠. 이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돌면 여기에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그 주변에 엄청나게 파도 아닌 와류 현상, 엄청나게 많은 와류 현상이 나고 굉장히 부식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솔직히 프로펠러가 그런데 물을 치고 나가니까 물을 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주위에는 부식이 많이 나기 때문에 위에도 선체 이게 아까 그림에서 여기에 응급광식을 아까 외부 젖는 법으로 응급광식을 내려가는 거예요. 아연을 붙여가는 못 끼는 희생양극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외부 젖는 법을 하고 여기도 라다에는 그래 못하니까 여기는 아연판을 계속 붙여가지고 희생양극을 붙여가지고 응급광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여기 양극을 붙여 외부 젖는 법을 하게 되면 일종의 전식 현상에 의해서 여기서 전류가 프로펠러 쪽으로 옵니다. 프로펠러가 쪽으로 전류가 와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 전식이 발생합니다. 전식이 프로펠러 여기서 전식이 발생. 그래서 그 전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도는 회전하고 돌고 있는 샤프트 회전하고 샤프트에다 브라시 링을 설치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여기에서 전기를 빼내니까 여기에서 붙어있는 시기를 해가지고 일종의 그 배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샤프트 부식이 안 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이런 당에 일단은 이런 걸 주고 있다. 이건 아이판 붙이는 게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지아리 할 때 우리 전식이 일어날 때 그 지하철 전식이 일어나는 옆에 있는 강파일에 전식이 일어나면은 그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배류기를 단다 했죠. 전선형의 배류기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뭡니까 유창민 과장님 그 회사에 이분이 하는 거기도 또 그 페인트를 제가 거기도 저도 지금 장난만 합니다만 그것도 일종의 전식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전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전식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일종의 응급 방식으로 배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일종의 역으로 응급 방식을 시키면 나는 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전식이라 하는 것도 상당히 참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수 바라스 탱크 놈입니다. 우리 아까 해수 바라스 탱크에는 바라스 탱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탱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배가 공선으로 항해하면은 배가 떠가지고 프로펠러가 못 도니까 배를 최소한 깔아앉히기 위해서는 바라스 탱크 해수를 잡아야 되겠죠. 잡으니까 배를 최소한 프로펠러가 수면에 잠길 수 있도록 깔아앉혀가지고 가는 거죠. 또 배가 항해를 하면서 너무 파도가 심하다. 파도가 심해가 배를 더 깔아차야 되겠다. 그러면 바라스 탱크 또 물을 더 잡아치면 배를 깔아차가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배가 아주 위험한 철광석 시내 배 있죠. 철광석. 그 호주에서 철광석 싣고 말이요. 우리나라 철광석 도로가 제철회사 포철에 있는 제철회사에 그 호주에 철광석을 실어 가다가 저 남조선 대권항에 적도를 넘어 올라오는데 철광석 이름이 굉장히 무겁고 위험해. 철광석 막 깔아지가 최소한 만재 홀수석 법에서 요구하는 요 이상 짐을 실으면 안 된다 하는 만재 홀수석까지 짐을 실어가지고 올라오면
파도가 지금 휘청한다. 배가 막 철판이 휘청휘청거려. 그 피로를 받는데 배가 오래되면 못 견디고 들어간다. 내가 지금 알기로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그때 학창시 그때만 하더라도 호주수 철강식 올라다가 들어가면 여기 군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철강식 위험한. 그다음에 목재선. 목재시는 거예요. 목재는 되게 이만 실어가지고 이렇게 확 치가 로프를 쫙. 그럼 이게 롤링 막 배가 이렇게 롤링하면 흔들거리니까 나중에는 파도가 치면은 이 목재를 고정시켰던 그 람프가 있으면 그게 터져버려. 그래 목재가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배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원이 그 일하다가 빠져가지고 하신 거예요. 빠지면 지금 목재가 사람을 칠버리네. 그래가지고 인명사고가 또 나고 있어. 참 위험한 거죠. 목재 맞아서 참 위험해. 그래서 이 바라선드 탱크는 배수를 실어가지고 배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탱크인데 여기 부식이 나다 보니까 희생양극으로 응급 방식, 근데 부유성 억제세 방식, 근데 도장 방식이라는. 근데 희생양극 하는 한때 여기 마그네슘을 묻혀가지고 우리 희생양극이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금속이 전이가 낮은 금속 아닙니까? 산화력이 강한 금속 주로 어떤 게 동기시에 들어갑니다. 희생양극 쓰는 금속. 전이가 낮은 금속 중에서 부식이 잘 되는 산화력이 쉬운 금속.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세 개를 줬어요. 그런데 이게 마그네슘을 쓰면 마그네슘이 가스 탱크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폭발할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고 나가지고 마그네슘은 안 씁니다.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써있어요. 보일러 압력이 100kg에서 200kg의 그 부식인데 이제 고온수에 의한 부식, 고온수가 되면은 1과 2와 반응의 수소를 발생하면서 표면에 F3 오토록 하는 사산산화도 피막이 있잖아요. 피막. 그런데 이 피막이 반응이 되면은 용해된다, 용해될 위험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25g 8리켈가, 그럼 태준 씨, 25g 8리켈가 같은 이거는 뭡니까? 8리켈가, 25g 8리켈은 스텔레스가 중에서 어떤 스텔레스가 아닙니까? 상공사. 그리고 304라고 25 일단 크롬 25로 25% 크롬이 들어간 거 맞죠? 8% 니켈이죠. 크롬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니 크롬에다가 니켈이 들어갔다 하면은 3자계를 304나 316이나 들어가는 크롬만 니켈이 들어가는 18% 8니켈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뭐 종류를 이야기하면은 304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스테나이트계다 이래 이야기해야죠. 오스테나이트계다. 크롬에다 니켈이 들어가는 오스테나이트계다. 그러면 조한씨, 크롬하고 그 스테인리스 가루 중에서는 마르텐사이트계, 페란트계, 오스나이트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식성이 좋은 스테인리스가 어떤 겁니까? 그 오스나이트. 왜 오스나이트계가 내식성이 좋으냐면 오스나이트계는 크롬에도 니켈이 들어갔죠. 니켈이 들어갔어요. 크롬에 니켈이 들어가면 오스나이트계가 내식성이 좋아요. 가격이 비싸. 그럼 크롬에 니켈에다가 하나 몰리브데이 들어가면은 또 뭡니까? 몰리브. 그럼 316이 되죠. 316은 더 가격이 비싸고 더 내시경이 좋죠. 그 L자 붙으면은 더 좋고 탄수화물이 적으면은 그만큼 더 비싸고 그다음에 그 입개부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니켈.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스테레스랑 또 다른데 이야기고 용존산소 얘기냐. 용존산소는 부식을 가속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존산소를 항상 생각 중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일러에는 용존산소를 0.03ppm, 고압에는 0.005 ppm 정도로 산소를 넣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보일러에는 산소가 있으면은 부식에 치명적이 된 말이죠. 자 ppm, 동규씨 ppm 단위가 뭡니까? 구라 리터 또 뭡니까? 그램이죠. 밀리그램이죠. 밀리그램. 꼭 미쉐리. ppm은 ppb 단위는 뭡니까? ppb.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죠. 이걸 ppm은 밀리그램 per 리터. 밀리그램 per 리터. ppb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 1 ppm은 10의 3성 ppb.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그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리 용존산소 제거법은 요 두 가지를 쓴다. 하이드라이트하고 아산산나트륨을 쓴다. 거기다 있고.
폐하 용량, 보일러 폐하는 보통 보면은 10에서 11 정도로 유지합니다. 보일러 물 테스트 때가 1회 유지하도록 폐하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NH 적용시는 가스무식, 폐하가 좀 10몇 미터 부식이 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고요. 보일러 전기 방식은 요 한번 어제 아리하게 초기 1930년도 이전에는 아인을 적용했어. 보일러 징크를 보일러에 아인을 붙였어. 보일러에 아인을 붙이는데 전향 방식을 하도 붙이는데 60도 이상에서 아이언과 F 간의 전이 역전현상, 역전현상이 나타나서 뭐냐? 물이 온도 60도 이상 되니까 아이언이 오히려 음극이 되고 안에는 철판이 양극이 되고 아이언이 철한테 이긴 온도 물도 60도 이상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아이언을 다 떼냈어. 참 그 신기한 일인데 어제 우리가 한번 말씀한 대로 티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티탄이 전기화학적으로 평형되는 개념이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대기 중이나 바닥버리는 TiO2가 산화막을 딱 생성해버리면 티탄의 금속의 특성입니다. 이상의 티탄 이놈은 자기의 순수한 평형기는 낮은 놈이 산화력이 강한 놈인데 공기중에 산소를 받아가 산화막만 딱 생성했다가 바닥물이든 육지든 간에 굉장히 내시성이 좋은 금속이 되어버려요. 그럼 티탄만이 철보다도 솔직히 그 이온화이드는 큰 놈이거든요. 이온화이드 적습니다. 산화력이 좋은 놈, 산화력이 부식이 잘 되는 놈인데도 철보다도 대기 중에는 바닷물에는 철보다 훨씬 우수하다. 그럼 그 티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우리 아연도 마찬가지. 아연. 용융 아연도 하는 건 아연도 솔직히 마이너스 0.77 같은 뭐 철이 마이너스 0.44 아닙니까? 평형기를 따지면 철이 훨씬 전위가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연이 왜 그러면 아연을 우리가 그 표면에 칠하느냐, 용융 아연 도움을 하느냐? 이놈도 마찬가지예요. 대기 중에 산소 딱 받으면 산화막을 형성해가지고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에도 나타나가 지 혼자 가서는 잘 부식이 안 됩니다. 철하고 붙으면은 지가 할 수 없이 깨지지만, 지지만, 지 혼자 나가면 바닷물에서 부식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산화막을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하다. 산화막을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수가스, 보일러의 여수가스는 이제 우리가 아래 예를 들면 고온부식과 저온부식 이야기했죠. 고온부식. 그리고 이 바나늄 화합물, 연소가스 중에 바나늄이 산소하고 붙으면 바나늄 화합물이 되는데 요 놈이 6.2, 685도, 685도, 융점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이것보다 온도가 조금만 더 보면 이게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공원하고 V2O가 녹아가 보호표면을 손상한다. 이걸 갖다가 고온부식 또는 바나늄 부식이다. 이렇게 해요. 아니 우리 김정일 교수 수업할 때 이런 데 아마 고온부식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고온부식. 그 다음에 저온부식은 뭐냐 하면은 유황 성분이 배기계통에 S가 S가 유황부식 S가 연소에 의해서 SO2가 되고 다시 SO3가 된 후 결론 현상에 의해서 H2수 황산 SO2가 부식이 돼가지고 저온부식이 발생한다 이 말. 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산성비 이야기 산성비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산성비. 산성비가 뭡니까? 산성비. 독한 비. 산성. B가 산성이다. 산산. pH가 5.6 이하. pH가 5.6 이하를 산성비를 해요. 그 산성비가 왜 내리느냐? 중성비가 아니라 산성이 내려서 배기가스 공장지대에 배기가스가 나오면은 거기에 있는 요 S 유황성분, 요 유황성분이 바로 SO3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 있는 물하고 반응해가 황산이 됩니다. 그 황산이 돼가 물하고 섞이 내리니까 산성비 돼요. 그리고 공해 지역에 특히 공장지대에는 산성비가 많이 내리겠죠. 한때 우리나라 그 산성비가 유럽도 한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 엄청나게 그 공업이 발달하면서 그때마다도 환경을 생각하고 공장을 많이 지가 배기가스가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공장에 올라가던 공장에서 나오던 배기가스 중에 이 황산 성분이 많아가지고 이 성분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산성비가 돼 내리면서 그 유럽에 있는 호수에 있는 나무를 다 말아준 거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지금 유럽은 그때 산성비 내리는 거는 이제 그래가 알고는 아이고 이거 큰일 돼가지고 산성비 이제 그 업체의 공항의 문제를 엄청 줄인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 유황 성분 아니십니까? 지금 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육지에는 막 공장지대가 부산의 공장지대, 울산의 공장지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굴뚝에서 올라오는 그 공기 아니십니까? 저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가지고 철저하게 유황성분이나 이 대기주로 못 올라오도록 하는 지금 컨트롤 많이 단속을 많이 한다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서 공장에서. 그런데 그러면 육지에서 막 그래 하면은 막 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 배를 하자. 배는 아까 이분 배들 하면 육지까지 비 내려가게 해줘. 배는 하나의 거대한 공장입니다. 여러분들 배를 나가서 상선에 한 10만 톤 클래스 배 내려가면은 기관실 내려가면 기관실이 저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크지만 일찍 산 내려가면은 그 거대한 공장에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생각한다고 보세요. 그 큰 엔진이 돌아가는데 프로펠러 돌리는 엔진이 돌아가면은 하루에 기름을 엄청 씁니다. 그 기름도 좋은 기름 아닙니다. 이런 데는 기름이 뭡니까? 기름을 언제 하면 위에 휘발유, 위에 가스 넣자. 가스, LPG 가스 넣고 난 다음에 휘발유, 경유, 등유, 그 다음에 중유 중에서 벙커 A, 벙커 B, 벙커 C를 나눠줍니다. 그럼 배락하는 이 거대한 상선의 엔진에 좋은 기름 쓸 수 있겠습니까? 좋은 기름 못 씁니다. 무슨 기름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디젤, 우리 승용차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기름이 뭡니까? 경유죠, 경유. 그런데 벙커 C. 이 물하고 비중이 0.98 이래가 물을 비싸다. 완전히 막 나쁜 기름 이름을 가지고 막 퓨리파이어 그걸 내가 막 그걸 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유황 성분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성배가 내리는 걸 공해 환경학자들이 이거 육지바 단속해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 배가 오히려 죽음이다. 환경 죽음이다. 배에서 나는 배기가스가 대양에서 뿜어내는 이 배기가스가 결국은 하늘에서 기류를 타고 육지로 날아오니까 이 배가 죽음입니다. 육지 공장이 죽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나면은 배에서 지금 현재 그대하는 유황 저감 정제를 써가지고 배에 들어가는 벙커 C도 여기서 S 이 유황 성분을 갖다가 철저히 없애라. 유황 성분을 없애야 돼. 유황 성분 없애고 나쁜 기름 쓰면은 안 된다. 그래 지금 유황 저감 정제를 써가지고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S를 배에 들어가는 기름도 S를 갖다가 철저하게 한계치 이상을 낮춥니다. 그걸 안 하면은 산성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산성비가 내리면은 우리가 인체에도 해를 뿐 아니라 모든 식물에도 성장을 저해하고 일어나고 또 우리가 부식에 산성비가 내리면 부식에 철판에 육지에 있는 모든 강철판 부식에도 아직은 부식 속도가 엄청 증가해요. 산성비 내리면 산성이 부식이 잘 되지 않습니까? 산성이 부식이 잘 되거든요. 어제 이야기한 공식에 가수분해 현상이라면은 그 안 구멍 안에 산성화 되기 때문에 부식이 더 촉진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산성이 되면 굉장히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그 아이프에 들어가는 이런 말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건 냉장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가제가 여기 들어간다. 이걸 아까 우리 저번주에 첨가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배에 첨가제까지 우리가 이어서 나눠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시멘트, 여러분들 시멘트 모르는 사람 없죠? 시멘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시멘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몰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집에서 작업해 본 적 있습니까? 태윤 씨?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요즘 젊은 층들은 막 아파트에서 다 해주고 아파트 들어가고 시멘트 만들 그거 필요가 없죠, 사실입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주택에 살아가지고 주택에 살면 수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철물집에 가서 아파트 시멘트 사가지고 모래도 사고 시멘트 사가지고 그거 섞어가지고 몰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수공사도 하고 좀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아파트 이렇게 주로 좀 살고 있으니까 시멘트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시멘트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없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시멘트의 주 성분은 석회, 실리카, 알루미늄, 산화제 이 네 가지가 시멘트의 주 성분입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보면 석회입니다. 이 SRP 보면은 많은 게 뭡니까? 교소죠, 실리카. 그 다음에 LH53, 그 다음에 FH53. 시멘트도 보면
그 우리가 화장실에 주로 그 타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멘트는 어떤 시멘트입니까? 색깔이 희죠. 회색이 아니고 그 백색 시멘트. 그 백색 시멘트는 요중에 요놈을 뺀 거예요. 산화철 없애면 색깔이 희집니다. 요걸 없앤 게 백색 시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성분도 일부 들어간다 그 얘기고 막 시멘트 화물을 요 CAO가 요런 화물로 만들어지는데 화물로 구성되는데 화물로 되는데 요걸 갖다가 규산 3석회라고 하고 C3S를 C2S를 규산 2석회 C3A를 알루미늄산 3석회 요런 화물로 되면 요걸 갖다가 철 알루미늄산 4석회 이렇게 화물로 만들어져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3A 하면은 요 3CAO A자를 A자하고 요 A자하고 C자하고 요 3을 갖다가 요 밑에도 있고 A자 이거 C3A 요런 화물은 C2S 2가 요 들어가고 C가 요 들어가고 S 조수가 이런 식으로 화물의 이름을 약자로 이렇게 적습니다. 화물 약자로. 그 시멘트는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멘트는 종류가 있는데 몇 가지 있노? 시멘트 종류는 5가지 있다. 일일이 여러분들이 애를 쓰는 거아닙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짓는 데 쓰는 시멘트는 이어서 어떤 시멘트입니까? 보통 시멘트. 일반적인 대표적 시멘트, 일반 통 및 건축에서는 시멘트 1종 시멘트, 1종 시멘트. 그다음 2종은 중용력 시멘트 해가지고 된 터널 도로 포장에 쓰는 2종이고 3종은 조각 시멘트 해가지고 수화 속도가 빠르다 해가지고 수밀선 동적인 공사 쓰는 게 용도에 따라 4종은 제열 시멘트, LNG 지하 기담탱이 이런 게 4종 시멘트. 근데 5종 시멘트는 내 항산염 시멘트 해가지고 화학적으로 안 되면 항산염에 대한 저항이 크다. 그래서 5종 시멘트. 이런 1종에서 5종까지입니다. 이 5종 시멘트는 황산염 시멘트를 C3A 함량을 줄이는 그런 특수한 시멘트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시멘트. 1종에서 5종. 일반 시멘트는 여러분들 1종 쓰고 있다. 그렇게 이걸 일일이 예를 들면 깨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시멘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용어. 시멘트 용어를 본다면은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에다가 물을 갖다가 단순하게 가면 이걸 시멘트 페이스, 시멘트 풀이라. 그다음 시멘트에다가 물을 하다가 모래를 더하면은 몰타르.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시멘트, 물, 모래, 자갈을 쓰고 자갈까지 들어가면 이게 콘크리트. 그다음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 들어가면 철근 콘크리트. 무거운 콘크리트는 철근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는 무거운 콘크리트. 그 우리 아파트 지을 때는 우리가 이런 그 콘크리트하고 철근 콘크리트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한 이 시멘트는 무기재료로서 이 시멘트가 발명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 조상들이 든 집들은 뭡니까? 초가집, 흙집이었죠. 흙집이 그 환경 친화적이 지고 건강에는 참 좋은데 그러나 흙을 가지고 대략의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멘트를 갖다가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 시멘트를 누가 알아내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동남아 사람 중에 뭐 발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말해서 전부 다 코제이들이 다 발명을 했는데 영국에 있는 그 포트랜드라는 지방에서 노가다 십장하는 사람이 우연히 그 지방에서 시멘트를 갖다가 알아내고 이래 하기 좋다고 하면 알아내고 보통 보면 우리가 보면은 그 발명을 하면 그 사람 이름을 따죠. 그지 우리가 볼타, 갈바니 그 사람 이름을 따는데 그 포트랜드 하는 지방에서 그 섬에서 그 어떤 사람이 노가다 하는 사람이 이 시멘트를 처음에 초기에 발명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안다고 왜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이름을 쓰지?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얘기를 그 지방 이름이 포틀랜드.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너무 이름이 노가다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 사람 이름 붙이기에는 영국 놈들이 무시했는 거 아닌가 나는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안 붙이고 막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래 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시멘트가 이제 제품이 개선되어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 시멘트가 있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건축 구조물을 만드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만약 시멘트가 없었다면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철근이 안 들어가면 철근과 콘크리트 관계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이 콘크리트를 말이죠. 이 압축 강도 위에 누지는 압축 강도는 굉장히 센데 그러나 이 인성이 약간 지성이 가해가지고 이 대들보를 해놔면 누질 거 바로 구하죠. 인성이 콘크리트 약점인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거의 누지는 데는 확연히 내는데 앞쪽 강도는 굉장히 강한데 옆으로 대들보를 갖다가 이 콘크리트를 만들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철근을 만들어 가지고 놔놓으면 여기 압력을 가지고 여기 바로 여기 뿌리실 거예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의 약점이 인성이죠. 그래서 여기에 뭘 넣습니까? 철근을 넣죠.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같이 배합을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조화를 안 이루면은 어느 하나로서도 힘을 못 쓴다. 반드시 콘크리트에는 철이 들어가야 돼. 철 들어가야 여기 지금 현재 이 3층 아닙니까? 여기 막 3층인데 여기 철근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에 철근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누군 쉬는 장비 올리면 내가 그래서 철근을 넣어도 않습니까? 철근을 넣어도 지금 그 대학에는 누군 실험 장비를 갖다가 1층에다 내라지 2층 3층에 안 올립니다. 2층 3층 올리다 하면 이거 내라지. 이거 철근 안 들어가고 이거 무슨 철근이 들어가 있지만은 누군 실험 장비는 못 오른단 말이야. 우리 사람 연구는 괜찮지만 그래서 그럼 사람을 인체 구조로 치면 뼈하고 근육을 보면 되겠죠. 뼈는 철근이고 우리 근육은 콘크리트다. 우리나라 전국에 80인대 하는데 그 통뼈들 아무리 보디빌더가 막 팔이 막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저 사람 근육도 별로 없는데 통뼈라 통뼈하고 아무리 보디빌더 사람 발신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통뼈가 이깁니다. 팔에 근육을 아무리 옳다더라도 근육만 가지고는 팔이 못 나와. 뼈가 있어요. 뼈가 큰 뼈가 있어요. 뼈가 강한 사람이 팔이 시다이 말이야. 그거는 뭐 체질적으로 타고난 거죠. 통뼈. 야 정말 통뼈 아이가 통뼈야. 배짱 좋은 사람을 통뼈라 그러죠. 그래 통뼈. 우리 젊을 때 그런 말 썼어요. 통뼈말 썼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멘트 수화가 돼. 시멘트 물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시멘트가 물하고 들어가가지고 수화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수산화 칼슘하고 수화물, 시멘트 겔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pH가 10에 13입니다. 요 잠시 SI2 요 화물하고 물하고 반응하면은 수산화 칼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시멘트 겔이 만들어집니다. 수화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 가루를 가지고는 시멘트는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된다. 물이 들어가서 수화 반응을 안 일으키면 시멘트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는 뭐 레몬콘 회사 여러분들 그 차가 막 빙빙 돌며 다니겠죠. 그거 가면 그거가 전부 다가 시멘트, 물, 모래, 자갈을 적당한 배합비로 이어가지고 새가 돌리면서 그 레몬 그 차가 빙빙빙빙 돌면서 어떤 목적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 간다. 그런데 목적지 가는데 아직 앞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시멘트 차가 그 레몬 차가 못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거기야 놓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안에 물이 말랐거든요. 굳었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그 시멘트 그 또 레몬 회사에서는 그 내나면 이런 물을 갖다가 어떻게 시멘트 물을 부을 때 이 물을 얼마만큼 부이는 것인가? 물을 이따 중요합니다. 그 물 시멘트 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보면은 막 이 양은 뭐 생략하고 시멘트 시세리에 하는 생략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수화 반응에 의해서 수화물을 형성하게 되면 이를 수화물을 모두 시멘트 겔이라고 부르는데 1입방센치의 시멘트로부터 2.2 입방센치의 시멘트 겔이 생성된다. 왜 그렇습니까? 부피가 늘어났죠? 물이 들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수화된 시멘트 내부는 시멘트 겔과 미수화 시멘트 그리고 이들 사이에 모세한 공급, 겔 자체 제공, 이들 각 화물 사이 공간 및 자유수 등으로 되어 있다. 시멘트가 완전히 수화하는 데 필요한 물량은 40%다. 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멘트가 수화하는 데 필요한 물량. 시멘트가 만약에 만약에 100g이다. 시멘트 100g이다. 여기에 물은 얼마 들어가요? 물은 40g만 쓰면 됩니다. 40g. 그럼 이걸 갖다가 시멘트 B가 있습니다. 시멘트 B를 쓰면 WC라는 용어를 씁니다. WC. 월터 시멘트.
그래 이걸 갖다가 물 시멘트 비를 0.4, 0.5, 0.6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멘트에 최소한 물이 40g이 들어가면은 그 중에서 25%가 시멘트가 수화물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15%가 계열성분과 모시건 공급 사이들은 자유수다 이러냐 자유수. 자유수란 뭐냐면 수화를 안 일으키고 콘크리트 안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래서 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멘트 이 안에 여기 지금 인테리어 해주면 여기 안은 여기 시멘트 아닙니까? 시멘트. 안에 시멘트. 이거 뭐 바닥도 시멘트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여러분 물어보면 야 돌이 전기 통합니까? 돌 전기 통합니까? 암석 전기 안 통하죠. 동기수 전기 안 통하죠. 그럼 콘크리트는 전기 통합니까? 콘크리트 전기 안 통하죠. 왜 콘크리트 전기 안 통합니까? 콘크리트도 그 돌같이 단단하고 뭐 돌처럼 생기는 콘크리트가 전기 안 타되는 겁니다. 퍼득거려 보죠. 우리 학생들도 물으면 그 돌하고 똑같은데 뭐 콘크리트가 그 전기 통하는 부도체지 전기 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야 아닙니다. 콘크리트는 전기 통합니다. 물이 있었어. 예, 물이 들어있어요. 물하고 아까 여러 가지 성분이 또 들어있어요. 이온이 들어있어요. 돌은 돌인데 콘크리트는 전기를 통한다. 콘크리트는 전기.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이 물이 들어있어요. 자유수. 요 15%의 계열성분과 15%가 계열성분 모시건공된 자유수. 또 수소나 칼슘이 또 이온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전기를 통합니다. 그러나 잘 통하는 아니죠. 통하긴 통하는데 장이 큽니다. 장이 크지만은 그러나 전기를 통한다. 돌은 안 통하지만 콘크리트는 전기를 통한다. 여러 가지 이온과 물이 들어있다. 그래 자유수 가능할 15%가 자유수 가능 이상은 됩니다. 이 콘크리트를 들어가지고 그걸 압축기에 이어가지고 확 짜면 알습니까? 그 물이 녹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콘크리트 짜면 그 물이 녹게 되죠. 왜? 여기 보세요. 15%가 물이 들어 40% 물 100g에 시멘트 100g에 물 40g이 쓰이는데 요 40g 안에 15g이 자유수 아무 유도 안 하고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구조물이 오래되면은 균일이 발생하고 하는 이유가 노화되면 연화되는 이유가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오래되면 외벽이 넓어져서 불 거 아닙니까? 읍니다. 그럼 안에 있는 자유수가 미생물이 은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동결 요인 겨울과 여름 낮과 밤 벽비간 온도 차이에서 콘크리트 안에 있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얼면은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 균일이 발생해요. 낮에도 녹았다 밤에 얼었다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재료다. 살아있는 재료지 결코 죽은 재료가 아니고 안에 물이 있고 얼었다 녹았다 동결 용해작용을 해가지고 세월이 흐르면 균일도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오래되면 우리가 재건축하자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그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런 쉽게 구조물을 우리 아파트 지을 수 있지만은 또 그만큼 불편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내가 말한 대로 pH가 12, 13이기 때문에 요 철근이 들어가 있으면 그 철근이 이런 알칼리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피막이 형성되가 실제 금방방 녹아났습니다. 철근은. 그리고 물 시멘트비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물 시멘트비를 0.4로 하느냐 0.4가 최저인데 0.5나 0.6가 물을 많이 넣은 거죠. 물을 많이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시멘트에다 물을 갖다가 시멘트 100g에다가 물을 갖다가 50g을 처리했다. 그 죽이 되겠지 죽이 돼. 그러면은 그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일하기는 편한다. 일하기. 죽이 돼가지고 떡을 치고 막 그것도 일하기는 편하지만 그래가지고 시멘트 굳으면은 안에 균이 발생. 불량 안도돼요. 그래서 물 시멘트비를 가능한 작업성은 떨어지지만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열심히 이 믹싱을 해가지고 그 가장 물을 적게 부어야지 한꺼번에 물을 한꺼번에 부었다가는 완전 죽대버려요. 그리고 물을 적게 부어야 이 자유수 물 시멘트비를 갖다가 아주 중시합니다 원래. 그래서 그 램콘 회사에서 옛날에는 부실공사할 때 램콘 회사에서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그 물식을 연결해서 이래 안 하고 이걸 물을 많이 부어 빙 돌아가지고 억체를 갖다 부으니까 나중에 공사하고 나면 물이 새고 균일이 발생하고
강도도 떨어지고 개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내부관 예산에 물 많이 붙여봐라. 물 부으면 저거는 무게당량 저거는 그만큼 돈을 버니까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그렇지 물 적당히 부어라. 물 많이 부으면 안 된다. 부실공사 원인 된다. 내부관에 가수하면 부실공사 원인 된다 해가지고 그걸 매달 내부관 예산에 붙이고 다녔어. 하도 물을 부었어. 내부관에 가수하면 부실공사 원인 된다 이랬지. 그 표를 붙이고 다닐 정도니까 참 내가 얼마나 옛날에는 그런 우리가 참 어려운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전이 있어. 시멘트 부화. 시멘트는 저장 시에 공기 중에 방치해 두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고 백면 수압을 합니다. 시멘트를 저장할 때 아직 밀봉을 안 하고 쓰던 시멘트를 막 더 그대로 떴더니 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단단히 굳어. 그 공기 중에 수분이 들어가서 경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수화반응이 생긴 수산칼슘은 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반응해가지고 수산화칼슘을 없애버리고 CaCO2가 되기 때문에 이 CaCO를 생산해서 부활. 그래서 이런 게 생겨버리면 결국 그 시멘트는 쓰다 남은 시멘트를 다음에 쓰게 되면 홍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시멘트를 쓰면은 여기 뭐라 했습니까? 비중이 감소하고 응질이 진행되면 강도 자르가 쓰면 안 돼요. 그 시멘트 아는 사람들은 시멘트 이거 쓰고 남은 거 안 된다. 다 불어. 다 써라. 다 써. 한꺼번에 다 써야 된다. 그래 절대 시멘트 남긴다. 창고 옆에 쌓아둔 시멘트는 다 기절가지고. 아 그거는 포대를 안 뜯었으니까. 포대를 뜯었다 하면 공기가 들어가니까 포대를 안 밀봉된 시멘트 남겼죠. 다 기준다. 아 그거는 그때 운반중에는 물이 들어간 거예요. 오래된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가고 철저하게 시멘트 포대에 공기가 안 들어가면은 보더라도 그 사들이 있는데 만약에 포대가 어느 눈이 해가지고 물만 들어가도 단단해지다 하는 것은 물이 들어간 겁니다. 공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멘트 쓰다 나올 때는 버리기 아까우면 철저하게 공기가 들어가서 밀봉을 해가지고 몇 겹 싸가지고 비닐 포대를 싸가 철저히 해가지고 나가 나중에 열어봤을 때 덩어리가 있다든지 하면 이제 물이 좀 들어갔네 공기가 들어갔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은 가져가지고 쓰면 되는데 막 가능한 그 철저하게 밀봉을 하면 그 다음에 좀 남은 거 쓸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고 나가면은 그걸 봐라. 여기 고속도로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 철근 이렇게 무사히 가지 않습니까? 이 철근 안 가고 고속도로 넘부터로 다니는 어느 차가 다니는데 철근 안 가다가 나가는 바로 자살하는 거죠. 지성이 가니까.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철근 콘크리트 하는 그 개념이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불가분이 관계예요. 서로의 힘을 보완해 주는 거죠. 철근의 힘이 약한 압축 강도를 갖다가 철근에서 받고 또 콘크리트는 철근으로부터 인장을 보호를 받으니까 철근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집안에 따는 철근 깔고 있는 공사, 이게 공사. 여기에 들어가는 얘가 에나무지 3분 100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옥상에 들어가는 이 철근의 개수와 수량, 철근의 굵기하고 수량 이걸 중간중간에 빼보면 자재값 아끼려고 이 빼먹어버리면은 여기에 서라브를 치면은 결국은 나중에 내가 안 되나. 철근이 적으면 내가 안 돼. 이 철근 똑같은 얘기고. 여기 레고건 칠 때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레고건 펌프에서 떠올리면 이름이 잡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레고건 핸드 위에 고르고 있죠. 제약의 마무리 고르고 있는 겁니다. 고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이 사람이 이 작업을 하는데 이 레고건 여기 오는데 원래 레고건 그 콘크리트가 만약에 물이 많았다면 이게 보통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물을 적게 해야 되는데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거는 부피가 늘어나니까 이익을 남기고 또 일하기도 편하고 그런 건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뭐냐면 우리 한인중공업 앞에 북한대교 그 위에 차 다니는 강한대교에서 북한대교로 넘어가는 남한대교로 넘어가는 그 한인중공업 위에 이 고속도로 설치할 때 이걸 교각할 때 여러분 교각 보면 여기 철근 있고 이름 철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게 이제 서랍을 지금 하나하나 올리면서 램폰 이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각을 만들죠. 이게 만들어진 교각입니다. 어떻게 넣습니다. 그럼 이 안에 여러분들 볼 때는 눈으로 볼 때 쉬면 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상태입니까? 무수히 많은 철근과 철판이 들어가지고
힘을 받을 압축 강도가 압축 강도의 견디로 있다는 거예요. 철근이. 그래서 철근 공은 열화. 철근은 열화는 물리적 열화, 과학적 열화가 있다. 물리적 열화는 물리적 열화가 되는 동일 용해죠. 아까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과 여름, 낙하보면 온도 차이에서 안에 있는 자유수, 물이 얼었다 녹아 하면서 융화작용이 일어난다. 융해작용이 일어난다. 그다음 해풍 파도, 해풍이 놀아치고 파도가 치면 노출되면 결국은 물리적 열화가 균일이 그 힘에 의해서 물리적 열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중성화, 화학적 열화. 화학적 열화는 어디입니까? 이산화탄소를 받으면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산화탄소를 받으면은 이렇게 대기중에 중성화가 일어나요. 해수담수에는 H2CO3가 또 들어가도 또 CaOH가 CaOH도 요놈이 알칼리인데 요놈이 없어지는 것이 중성화입니다. CaOH도 사라지는 게 중성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라지고 이래 되고 또 여기도 바닷물 염분이 또 들어가면은 또 CaCl2가 형성되면서 CaOH도 사라지고 또 MgCl2가 들어가면 또 사라지고 전부 이렇게 해서 MgSO 들어가도 CH2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오염해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5번과 6번에는 오염해소 들어가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석고가 만들어져. 석고. 요 나중에 중요한 석고가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요 CaOH가 사라지는 거. 수산화 칼슘이 콘크리트에 있는 강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수산화 칼슘이 사라지는 것이 중성화입니다. 수산화 칼슘이 사라지는 걸 우리는 중성화라 이래요. 요거를 만든 거 폐하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고 뭐 요것도 쉽겠는데 요거는 요 그램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폐하가 10, 요 폐하가 10이다. 폐하가 높으니까 철근의 전위가 올라가죠. 전위가 쭉 부동체 되면서 전위가 올라가니까 야 폐하 영향에 따라서 철근의 자연 전위가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죠.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은 폐하가 높은 데만 노출되어 있으면은 전위가 부동체 돼가지고 부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이 폐하가 낮으면은 전위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부식이 된다. 그 이야기를 실험한 데에 잘 나타낸 겁니다. 그 중성화 측정법. 콘크리트 실핀의 치시약 1% 페돌피다민 용액을 칠해가지고 색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적색. 폐하가 10이 이상 되면은 적색이면 괜찮고 10 이하로 떨어지면 무식이 됩니다. 그럼 색깔이 나타나야 중성화가 안 됐다는 것이고 폐하가 색깔이 없으면은 중성화가 진행되다 수산화 칼슘이 사라졌다. 그렇네. 내가 학교에서 이제 실험한 간단한 봤는데 이 시에 한 보시죠. 요는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쪽에 한 보시죠. 일부가 색깔이 페놀바타렌을 칠하면 일부는 빨간색을 나타내고 안에 일부는 색깔이 없는 데가 있고 요는 색깔이 다 있고 요거는 이니비 달렸거든요. 이니비 달리니까 요 챔피언을 만들 때 콘크리트에도 여러 가지 이니비터가 있습니다. 억제제를 넣으면은 치밀하게 유지해가지고 물과 산소의 그걸 차단하고 혈액을 억제시키는 이런 이니비터가 있는데 이니비터가 되다 보니까 전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붉은색을 그대로 사라졌죠. 중상. 그러나 표면에는 바닷물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여기 표면에는 중상이 일어난 겁니다. CaOH도 사라졌어요. 사라지면 안에는 아직 괜찮아요. 그렇게 중성화가 일어나면은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중성화가 없으면은 색깔이 나타나면 아직도 살아있다. 중성화가 아니라다. 그런 걸 알았어요. 요것도 이제 염화물 용도인데 염화물이 많으면 금방 전이가 떨어진다. 염화물이 많으면은 적으면 전이가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뭐 이거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태우동 시절에 서울의 그 분당시는 어딥니까? 그 몇만 원 진단하는 거 했다니까. 어제 내가 얘들 염분을 바다모래를 갖다 가지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다 이야기 있었다니까. 그 서울에 그때 어디였는지 모르겠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되면서 아파트를 뭐 몇만 원 짓겠다 해가지고 일산신도시. 예? 아, 그 맞다. 일산신도시. 그 지면서 갑자기 지으려고 하니까 모래가 없어가지고 육상에 그 하천에 모래를 같이 써야 되는데 하천 모래가 전부 다 고갈이 돼가지고 바다에서 모래를 파가지고 그놈을 깨끗하게 물로가 씻어내야 되는데 막 옳게 씻어내다 놓고 그대로 바닷물을 쓰다 보니까 안에 있는 철근이 부식이 돼가지고
안에 있는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이 부식이 되면 팽창, 부식 사나버리다. 팽창하면 안에서 밖으로 압력이 밀어붙여. 그러면 균일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지잖아.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예를 들는 거예요. 염화물이 많으면 전이가 떨어진다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철근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부식 산화되고 부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이가 올라가면 피막을 형성해서 부식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물이 0.5 철근이 보고되는데 염화물이 1.6% 이상 되는 철근이 부식이 촉진된다 하는 거 해가지고 그때 일산 신도시 그때 찍어가지고 부식이 일어나가 많이 많았다 아닙니까? 회사를 써가 바닷물이 써가 해야겠다고 그런 이야기 있어요. 요거는 전이철근 거.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철근 아시는 거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이 안에 철근이 있습니다. 이 안에 철근이. 그럼 이 철근이 눈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바닥에 있는 벽에 있는 철근이 눈으로 아무리 봐도 저 안에 있는 철근이 부식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아무도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봐서.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철근을 시작 깨가 볼 거면 잘 건가? 그래도 못 하는 게고. 그걸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전이를 재요. 전이를. 밖에 있는 철근을 노출시키가 구워다가 연결해가지고 요 기준점을 가지고 하면 철근은 아까 콘크리트는 뭡니까? 내가 전기를 통하다 그랬죠. 전기를 통하기 때문에 요 철근을 하나 단자선 하나 빼내가지고 요 전지차기를 놔갖고 한 요걸 양을 걸고 요 은걸 걸어 딱 하면은 요 딱 갖다 대면 요 물기를 항산원조 갖다 대면 요 철근의 전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전이를 가지고 마이너스 200이 놓으면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350mm면 50% 확률로 부식이 발생하고 있다. 마이너스 450mm면 90% 이상 확률로 부식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안은 안 봤지만은 철근이 체크해가지고 안에 있는 철근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갖다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일본 NACA에서 미국에서 철근이 부식에 대해서 있는 데이터를 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를 참고합니다. 에테르바이트 요거는 놔두고 요거보다는 이거는 놔두고 여러분들이 요거만 보시죠. 방사염의 에테르바이트. 방사염에다가 콘크리트 스물을 가면 석고가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에테르바이트 물이 방사염 요것은 물이 나쁠 때 방사염이 많을 때는 요런 콘크리트 스물 수소나 칼슘 반응해가지고 석고가 만들어지면 요 석고가 시멘트 화물 요런 반응해가 에테르바이트를 만드는데 요 에테르바이트가 만들어지면 요놈이 팽창해가지고 콘크리트 균일을 발생시켜. 그래가지고 어찌 되나 하면은 방사능이 많으면은 방사능이 1500ppm 이상인 환경에서는 요 방사능력이 많으면은 여기에 요 화물이 있으면 에테르바이트를 만드니까 요걸 갖다가 없앤 시멘트를 써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사능이 많으면은 15,000ppm 이상 환경에서는 요것이 뭐냐면 시스레이. 요 시스레이라고 하는 요 화물이 없는 시멘트를 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950년 20년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해수 중에 황산염이 무려 2,500ppm에 있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황산 중에 2,500ppm에 있으면 황산 중에서도 황산염이 있으니 그러면 해수 용액에도 이 시스레이가 없는 이것이 없는 오종 시멘트를 써야 되겠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종 시멘트를 바닷물에 쓰게 되면 오히려 여파가 왜냐면 바닷물에는 이 염소연이 17,000ppm이라는 염소연이기 때문에 이 시스레이가 황산염이 있을 때는 이것이 아주 암적인 존재지만 바닷물에서는 이게 오히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 되버린 거예요. 진퇴양난. 바닷물에서는 콘크리트에는 시스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또 황산염이 있는 데는 시스레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물에는 시스레이가 있어야 되는 시스레이가 있는 콘크리트를 써야 되는데 시멘트를 써야 되는데 바닷물에 시스레이가 있습니다. 바닷물. 해수에는 시스레이가 있어요. 시스레이 필요하다. 그런데 황산염
황산염이 1500 ppm 있는 데서는 CCLA가 없어야 돼. CCLA 없어야 돼. 그런데 해수에 몇 ppm이에요? 2500 ppm 들어있는데. 그럼 해수에 2500 ppm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뭘 써야 되겠습니까? 요 CCLA가 없는 시멘트가 뭐냐 하면은 제5종 시멘트. 제5종 시멘트를 황산염이 1500 ppm 있는 데는 5종 시멘트를 쓰는 거예요. CCLA가 없는 5종 시멘트를 써야 되는데, 그럼 해수에도 2500 ppm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제5종 시멘트를 사용을 해서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해수에 2500 ppm이 들어있으니까 5종 시멘트를 쓰는데, 이 5종 시멘트는 해수에 염소율이 얼마입니까? 17,000 ppm. 해수에 염소이온이 17,000 ppm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 해수에 황산염이 2,500 ppm 있다는 요거 이유 때문에 제5종 시멘트를 사용을 하면은, 그러면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해수에 17,000 ppm이라는 염소이온이 있는데, 여기에 또 그대로 제5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5종은 CCLA가 이 CCLA가 무슨 역할을 하면은 염소이온에 가다. 그러니까 자, 해수에 황산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CCLA가 없는 5종 시멘트를 쓰다 보니까, 해수에는 염소이온이 이렇게 많은데 5종 시멘트를 쓰면은 CCLA가 없으면은 염소이온에 약해가지고 5종 시멘트가 작살나본다. 그럼 황산염을 사용하니까 5종 시멘트를 써야 되고, 해수에 염소이온을 사용하면은 오히려 CCLA가 있는 1종 시멘트를 써야 된다. 그럼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차이. 진퇴양난이죠. 황산염을 사용하면은, 바닷물에는 황산염을 사용하면은 5종 시멘트를 써야 되겠고, 바닷물에 염소이온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CCLA가 있는 걸 써야 되겠고, CCLA를 있는 걸 써야 되느냐, CCLA 없는 걸 써야 되느냐, 그 진퇴양난이 빠졌는데, 결국은 황산염이 2,500 황산염이 있더라도 5종 시멘트를 안 쓰고 1종 시멘트를 CCLA가 있는 1종 시멘트를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요 5종 시멘트 뭡니까? 만칠 2만불이 792 영향 비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 알고 5종 시멘트 사용을 금지를 해버리죠.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종 시멘트는 황산염이 많은 오염 지역에는 5종 시멘트를 쓰는데, 염소이온이 바닷물에 염소이온이 많을 때는 오히려 프리델심을 형성하는 오히려 CCLA가 있는 1종 시멘트가 낫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건 10분 쉬도록 합시다.